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을 하지 않고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하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리뷰를 하지 않는 건 특별한 변수사항이 없어서이고요.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도 시황 분석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다소 생소한 이름의 기관이죠. 일단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에 보면 설립 목적 및 연역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의 예산 결산, 기금 및 재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 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연구해서 국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업무입니다. 중요한 입법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국회에서 낼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저희가 볼 거냐면 여기 보고서에 분석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목록 번호 1274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볼 겁니다. 발간일은 2021년 12월 29일이었고 조회수는 36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5천만 국민 중에서 361분밖에 보지 않으셨어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 숫자가 다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고령화, 저출산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일부 힌트를 얻어서 향후에 입법이 될 법률이라든지 제도들을 미리 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74번에 들어가시면요, 자료가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미 두 개 다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도록 하시죠. 언제나처럼 요약본과 그리고 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켜놨고요. 요약본을 먼저 보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원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이르고 있고 경제 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 방향과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성장 전략에 대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표시해 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자면요,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인구가 고령화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더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 생산성 추이를 보자면 노동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 참가율,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느냐죠. 증가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 생산성 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즉 인구가 고령화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좀 더 증가하거나 자동화, 기계를 통한 거겠죠. 기계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이런 부정적 효과가 상쇄가 된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시죠. 경제의 핵심이라고 될 수 있는 핵심 노동 연령대는 30에서 64세이고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18%가 상승한다. 즉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늘어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1가구 1자녀 정책이었죠. 그래서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인구를 산하 제한을 해버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인구가 14억이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아마 전후였을 거예요.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해버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인구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 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붉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밑에 제가 더 표시를 해뒀어요.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이란 말은 이민 정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더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다만 이민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제고. 생산성 제고라는 건 생산성을 어떻게 동일한 자원에서 더 높일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동 참여율 제고라는 것은 참여하는 인원을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인다. 즉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을 높인다는 것과 고령층의 정년 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조금 섬뜩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 역시도 경제활동 인구이고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후대 세대, 저희 자식 세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주민, 자동화, 여성과 정년이라는 내용을 원문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서는 저희가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던 3가지 파트만 볼 것이고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파트 4에 OECD 국가의 대응 방향에 생산 연령 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 참여율 제고, 이렇게 3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민 정책인데요. OECD 자료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OECD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OECD 국가들 중에 독일, 프랑스 등이 있죠.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당시에 그런 현상들도 OECD 국가였던 독일이 이주민을 받아들였던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민 2세들의 폭력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연구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과 부합하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이민 정책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구분이 된다. 전문직 이주 노동자에게는 더욱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둘째,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노동력 부족 분야로 이민자를 유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지금 알게 모르게 해외에서 이민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우선적으로 받았던 이민자분들은 대부분 전문 노동자라는 거죠. 의사, 변호사, 간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무턱대고 받는다고 하면 내 일자리, 내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반발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에만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받았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약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민의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민을 통해서 사회적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라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언어, 문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민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거주민으로 사는 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상황일 거예요. 또한 이민 2세대의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처음부터 그렇게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민 1세대들이 정착을 한 이후에 이민 2세대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로 사회 부적응, 세력으로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과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 분열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이죠. 제가 단계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 여전히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연구 논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표현은 하지만 이민자가 한국 문화 및 관습에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들어온 사람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해라 라는 것이죠.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필요한 건 저희잖아요. 저희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노동력의 손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이민자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의 문화에 적응하라 라고 약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자동화인데요. 자동화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산업 기반에서 이미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어느 레벨로 어느 영역에서 자동화되었을 때 나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대부분의 서양 연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다가올 미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투자에 비해 저축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오다 보니까 돈을 쓰지 않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장기적,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져서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30년이 이 원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동화가 만능은 아니죠. 자동화가 될 경우에도 고용 및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로봇 도입 현황과 자동화의 결정적인 요인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기초적인 일자리의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기초적인 일자리의 상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대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고 기계로 대체가 되어버려서 사람이 실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봇 도입이 증가할수록 전문 기술직이 증가하고, 이 내용도 중요하네요. 로봇 도입이 증가할수록 전문 기술직이 증가한다. 앞서 보여드렸던 가장 낮은 기술 수준의 일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더 두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두뇌 활동이라는 게 전문 기술직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기계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즉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예 없어져서 기계가 대체를 하고 중간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일들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예요. 어쨌든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뇌 활동을 요하는 업무들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겠죠. 전문직으로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계 엔지니어, 혹은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전문직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제2의 직업을 갖는다든지 혹은 자식 세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기계가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직업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자동화 수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하시는 분야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도입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중간 기술자 혹은 하급 기술자 어느 영역에 속하실 수도 있겠죠. 기계가 도입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고급 기술자로 갈 수 있는 역량들 그리고 기술들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즉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되었든 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씩은 무조건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여성의 노동 참여율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63.8%로 남성의 79.7%비 11.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남성만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책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가족정책을 들 수 있다라고 했고, 특히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와 보육지원제도 등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시게 되면 남녀 고용평등법,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언급한 가족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조금씩 더 독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압권입니다.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층 노동 참여 확대의 경제적 효과. 현재 55세에서 60세로,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수 연구에서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연한 거죠.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를 지니는 연금 수령 연령의 상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점점 뒤로 밀리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결국엔 연금 수령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사람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가입한 연금이 나와야지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나이가 점점 뒤로 미뤄지면 반강제적으로 결국엔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를 선사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고용 확대가 청년층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엔 세대 간 싸움이 되는 거죠. 밥그릇 뺏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 뉴스나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언급드렸던 기술적인 부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미리미리. 그리고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돈을 비축을 해서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들의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